앞서 얘기했던 게 의회는 구성을 했죠. 동적 계층형 민주주의로 판단하고 리드하는 역할로서 의회는 구성했는데 이거를 집행할 행정기관이 필요해요. 행정기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140년 동안 안정적으로 국가를 부강하고 부유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스위스를 모범으로 삼아서 스위스를 참고해서 어떤 새로운 행정 시스템을 만든 것을 이제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예요.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20개에다가 그 각각의 그 청들도 그 부서에 섞여 있는 청들도 사실은 독립적인 그 부서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들이에요. 그런데 딱 봐도 별 쓰잘데기 없는 부서들이 많죠. 이 여성가족부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국가의 기능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혼동해서 만든 그 멍충이들의 합작품이에요, 이게. 하여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5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략 비슷하죠.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와. 그게 국가가 어떤 기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마찬가지니까 그래요. 정치적으로 설립한 부서 빼고. 일본은 7, 8, 13개가 있네요. 우리보다는 깔끔하죠. 잘못된 부분이 있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12개예요. 처나 원을 제외하면은 우리나라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4개만 있었어요. 이 중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농수산이랑 상공부를 이렇게 구분을 했네요. 그 1차 산업을 다루는 부서와 2차, 3차 산업을 다루는 부서를 구분을 했네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원래 행정각부는 국가의 기능을 분할하여 나눠 가지는 것이겠지만 정치적인 이해로 부서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서가 생기면 정권이 그 부분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마치 직원 승진시키듯 세부 행정 기능을 부서로 승진시키면서 점점 부서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독립부서로 있던 거를 국가 행정부서로다가 승격을 시키면은 마치 승진되는 것 같잖아요, 그 업무가. 그렇게 해서 이 정권은 이걸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어필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를 세웠다고 여성을 더 신경 쓰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어필하는 거예요, 그냥. 정부는 최소화할수록 좋다고 했던 아담 스미스는 그에 져서 국부론을 통해서 공공의 비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란 국방, 사법, 원활한 상거래를 위한 시설과 기관의 설치, 그다음 교육, 국가의 위험을 갖추는 일, 치안 업무 등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어떤 한 개의 부서랑 1대1 매치는 안 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공통이 있죠. 한국, 일본, 미국, 그 다음에 71년도에 한국과 2019년에 한국이 가져가는 공통분모가 있죠. 국방, 그 다음 사법, 농림수산부나 이런 것처럼 원활한 상거래를 위한 시설과 기관의 설치, 어떤 국토교통부 이런 거, 그 다음 교육, 그 다음 어떤 국무부, 미국으로 치면 국무부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부서가 없지만, 그 다음 내무부, 행정안전부 이런 거, 치안 업무, 어떤 기본적인 국가의 기능이라고 보이는 일들이죠. 소설가 조지 오웰은 그의 작품인 1984를 통해서 국가 기능을 국방 및 전쟁을 담당하는 평화부, 국방부죠. 식량과 생산을 담당하는 풍요부, 어떤 상업, 농림수산부나 그 다음 교육, 문화, 언론을 담당하는 진실부, 질서유지와 감시를 담당하는 사령부로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4개 부서로 되어 있네요. 소설나부랭이의 어떤 그런 재밌자고 쓴 국가 행정 기능을 뭐하러 언급했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의 정부 형태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일 뿐이에요. 그 뭐 다를 게 없어요. 그 이제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정부 형태에 너무 어처구니없이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본 거예요. 자, 우리가 현재 지닌 정치 형태는 절대적일 수 없고 언제든지 구성원들만 동의한다면 바뀔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 바꿔왔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대개의 국가가 하는 일은 어떤 국방외교 통상, 즉 외국과의 관계가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그 다음 재정, 세금, 감리, 즉 국가가 쓸 돈을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 안전, 경찰, 검찰, 소방 등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일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 교육, 문화, 체육, 과학, 연구 이런 거를 국가 기능으로 가지고 있네요. 보통 지적인 역량과 풍요로움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 목적일 거예요. 그 다음 환경, 건설, 교통, 통신, 주택 같은 어떤 물리적인 인프라 시설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 생산, 경제, 노동업, 농업, 에너지, 국가적 부의 생산을 독려하는 일이 필요하죠. 보건,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자 노력하는 역할 필요하죠. 그 다음 복지, 인권, 국민이 인간답게 살도록 신경 쓰는 일 필요하죠. 그 다음 재판, 국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일로 필요합니다. 9가지의 기능 중 몇 가지는 정부의 역할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분야는 굳이 정부가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불가능한 분야, 이거 뭐하러 해요? 어차피 불가능한 걸. 가령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가 뭔가 그거보다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게 더 아름다워 보이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국가 부서로다가 두고서 해가 서쪽으로 뜨게 하기 위한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없죠. 어차피 불가능한 분야는 만들 필요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굳이 할 이유가 없는 분야 해가지고 좋을 게 부서를 만들어서 좋을 게 있으면 하는 거지, 좋아질 것도 없는 거를 굳이 만들어서 애쓸 필요는 없잖아요. 가령 국토를 어지럽히는 부서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제외되어야 하는 국가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을 주려고 처음으로 내세운 저는 교육부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교육이란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육부는 필요 없다고 봐요.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 덕분에 국가가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매우 큰 주제라서 조금 뒤로 뺄게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그 다음 문화, 민간으로 넘겨야 합니다. 모든 가치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특정 문화 예술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끼리 돈 내고 봐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보다 소양이 나을 것도 없는 공무원들로부터 내가 즐길 문화를 골라받을 이유가 없어요. 문화에 순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제멋대로 선정한 문화를 위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돈을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걸로 이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이 공무원들이 이 영화는 좋은 영화이니까 보세요. 이 영화는 좋은 영화니까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줄 겁니다. 이 공연은 좋은 거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보면 좋은 거니까 국가가 돈을 지원해 줄 겁니다. 이 공무원들이 그 지원해 주는 돈이 뭐에서 나오냐고요?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그걸로 공무원들 급여도 주고 이 공무원들이 나에게 어떤 문화가 좋은 거다, 어떤 문화를 더 관심 있게 봐달라를 공무원들이 이걸 골라서 주는데 뭐 하는 짓이냐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게다가 수없이 많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죠. 공무원 나부랭이들이 뭔데 그거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냔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 영화를 알아도 더 알고 좋은 문화를, 좋은 예술을 더 알아도 알고 즐기고 있는데 말이죠. 그죠? 쓰잘데기 없는 짓에 돈을 쓰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사람끼리 돈을 내고 보면 돼요. 아이돌 공연이 보고 싶으면 아이돌 공연 보는 사람들끼리 돈을 내고 보잖아요.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오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국가 돈으로 지원해 줄 이유가 하나 없다고요. 그런 사람이 많다면, 오케스트라 보고 싶은 사람이 많다면 그것으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연주단을 결성하고 공연을 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번성하는 공연은 시대가 원하는 공연이니까 자연스레 번성하게 되는 거고요. 망하는 공연은 시대가 필요로 하지 않아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악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요. 시대에 맞지 않으면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만약에 국악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가서 공연을 보시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둔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냐고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필요로 하지 않는데 왜 그것을 살려야 하는지 합당한 이유를 댈 사람은 없어요. 문화재의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물을 국가가 지정할 이유가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끼리 발굴, 관리, 전시하면 돼요. 땅을 파다가 나오는 옛날 것들은 모두 보물이라고 국가가 끼어드니까 목적이 있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땅을 파다가 갑자기 뭐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공사를 못해서 크게 손해를 봐요. 그 나온 거 기껏 해봐야 뭐 엽전 몇 냥 정도예요. 쓰잘데기 없는 거 그거를 보존하겠다고 애를 쓰느라고 괜히 사람들 손해를 끼친단 말이죠. 발굴된 문화재는 공무원들이 공공 업무를 하듯이 전시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박물관에 누가 가냐고요. 어떤 교육 목적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뭐 나이 한 40쯤 먹으면은 그래도 조금 관심이 가려나요. 아, 그래도 우리나라가 마냥 허접스럽진 않았구나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엄청 허접했구나를 느끼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들인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재미가 없으니 입장료는 저렴해야 가죠. 국립중앙박물관 10,000원씩 내고 들어가라 그러면 아마 손님 확 없을 거예요. 공짜예요, 공짜. 지금은 입장료가 저렴하니 시설이 안 좋고 시설이 안 좋으니 더더욱 재미가 없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도 민간에게 팔아버리세요. 경복궁도 민간에다 팔아버리세요. 민간은 같은 자원이라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들이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비싼 돈을 내고 와서 볼 테고 그래야 그들의 번영이 이로우니까 그런 겁니다. 이치에 맞으면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체육, 국가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국제대회에서 다른 나라를 이기고 높이선 태극기는 민족적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그런 감정이 국민의 단결과 흥분으로 연결돼 국가가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구소련이나 동독이 스포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지만 그들은 몰락하고 말았어요. 스포츠로 자부심을 얻는 거랑 국가의 번영이랑은 하등 관계가 없는 거예요. 스포츠의 번영은 국가의 번영에 따라오는 부산물이지 스포츠의 번영으로 국가가 번영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국민은 단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들 각자의 생존과 번영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민족적인 자부심이 구성원의 정신적 풍요와 연관되는 요소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추상적인 감정을 위해 조직하고 기획하고 돈을 쓸 일은 전혀 아닙니다. 일단 연관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의 부에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민족적인 자부심이라는 거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민족적인 자부심은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민족적인 자부심을 위해서 돈을 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관료들은 어떤 게 민족적인 자부심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판단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집단이에요. 왜? 국가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개개인들은 알아서 건강을 위해서나 노래를 위해 충분히 스포츠를 즐깁니다. 잘 살게 되면 국가가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이것저것 해요. 여가는 국가가 챙겨줘서 하는 게 아니라 잘 살게 되면 저절로 하는 게 여가 활용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포상을 주지 않거나 협회를 조직하여 지원하지 않으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전처럼 못 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떠냐고요? 올림픽에 메달을 안 따면 어떠냐고요?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다고요. 올림픽에서 많은 금메달을 따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끼리 조직하고 지원하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거둔 걸로다가 그 짓을 하냔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포상과 지원이 끊긴 후에 각 분야의 운동선수들은 그들의 능력을 살려 체육관을 설립한다든가 돈벌이에 나설 것이고 그것이 모든 국민이 더 가깝게 해당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축구 선수 출신이 축구 클럽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에게 체육 교육을 제공하면서 인재가 육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즐기는 인구가 많으면 오히려 국제대회 성적이 더 좋아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처럼 국가가 개입하면 운동선수들도 정치인이 될 뿐인 거예요. 대한체육협회가 얼마나 정치판인지 각종 종목의 체육협회가 얼마나 정치적인 논리로 돌아가는지 누가 누구를 챙겨주고 누가 누구를 안 챙겨주고 누가 누구를 밀어주면 어떻게 해주고 저떻게 해주고 그 돈을 누가 어떻게 나눠 먹고 저렇게 띄어 먹고 그런 얘기로 오가는 곳이 체육협회입니다.
자, 과학연구. 과학연구 분야를 민간기업에 맡긴다면 그들 스스로 돈 되는 일에 알아서 집중하고 알아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기초과학? 아,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무슨 기초과학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 되는 과학. 기초과학이 결국 돈 되는 과학이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고요. 그 민간이 그렇게,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고요. 기초과학의 발전은 국가의 부에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국가의 부를 이끄는 요소가 아니에요. 국가가 부유하게 되면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따라가고 미국 따라가다가 어느 정도 정점이 올라왔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따라갈 곳이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럼 그때 들어가는 게 이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입니다. 기초과학에 투자를 하면 국가의 부가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나서봐야 적절한 집중과 흐름에 방해만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정치판에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과학기술 분야를 출연할 능력도 없고 이해관계도 직접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기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엉뚱한 거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대개의 지원은 진정한 종사자보다 제도상의 허점에 익숙한 사기꾼들이 챙겨가는 법입니다. 원천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관료들은 원천기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를 분별해내는 능력이나 관심도 없는 집단이에요. 관료들의 자질이 떨어지거나 열정이 모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 계속 제가 욕하는 입장에 서는데 욕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못되거나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에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입장의 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고객과 사용자라는 얘기인데 그 고객은 이 장난감 가게에서 모빌을 이렇게 사오죠. 아, 예쁜 모빌 우리 아이가 좋아하겠어 하고 사오죠. 하지만 유저,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동물도 엉덩이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장의 차이라는 건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에는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들이 과학이 이래라, 문화가를 이래라 해봐야 방해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에 자원이 집중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생산, 경제, 농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는 신경을 끌수록 이롭다고 봅니다. 경제란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가장 크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하니까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개념은 큰 잘못이에요. 중요하니까 국가가 나서야 된다. 정치적인 논리죠. 국가든 뭐든 필요한 것에 나서야 하는 법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제 뭐 본격적으로 기술할 거고요. 이 책의 혁명 3.0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뒤로 넘기고요. 그 다음 노동. 시장에 맡기면 저절로 해결될 일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노동 문제도 중요한 이슈니까 경제를 다루면서 본격적으로 언급을 따로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국가 기능으로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 어떤 원자로와 같은 대규모이며 안전에 민감한 시설을 민간에 맡기면 혹 위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가가 관리한다고 더 안전하다는 논리적 근거는 아무데도 없어요. 돈만 바라는 민간이 혹시 안전기준을 소홀히 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해당 매뉴얼의 집행과 감리상의 문제이지 운영 주체와는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당 매뉴얼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국가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부서가 할 일이고 동적 계층의 민주주의에서 해당 의회가 판단할 일입니다. 여하간 에너지를 국가가 관리를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발전소라든지 해외로부터의 에너지원 수급에 관한 문제 등은 민간이 원래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보건 분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모든 체제는 실패했습니다. 의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인 방역이나 검역 등의 업무는 국가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고 일반적인 의료 체계는 전적으로 민간의 의료기관과 민간의 보험회사가 주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어떤 병을 고쳐야 하고 어떤 병은 무시되어도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국가가 할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이는 다른 분야와 다르게 사람의 목숨과 관련될 수 있기에 언제나 논의가 좀 첨예합니다. 그래서 뒤에 따로 언급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넘길게요. 보건은 국가가 신경 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도 좋으냐 이렇게 되묻는다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사람의 건강은 무척 중요하고 아마 모든 가치 중에 제일 윗단에 서야 될 중요한 가치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중요하다고 국가가 나서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같은 비용으로 더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 혹은 똑같은 내용의 의료 혜택을 받는데 비용이 덜 든다면 그 길로 가야죠.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재판과 사법. 이거는 행정과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국가 기능이니까 뒤로 넘기고요. 그럼 이제 남은 거 국가가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추려보고 이름도 붙여보기로 해봅시다. 자,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라고 제가 영문까지 부서명을 정해줘 버렸어요. 국방, 외교, 통상. 외국과의 관계이면서 국채 그 자체에 대한 일을 이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미국의 부서죠. Department of State, 외교부를 얘기하는 건데, 저는 국무부라는 우리나라 번역이 잘 됐다고 봐요. 국가로서의 어떤 업무, 국채로서의 업무를 다루는 부서. 여기에는 외교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 통상 역시 외교의 문제이고요. 이것도 역시 국무부가 담당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국방 역시 어떤 국채에 관한 논의이기 때문에 국무부의 한 부서로 둘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방부를 국무부의 산하로 두는 것은 우리가 국방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자꾸 묻지 말라고요.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같은 성격의 내용끼리 묶어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국가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더 좋은 국가 서비스를 우리 국민들은 누리게 되는 것이고, 더 저렴하게 국가를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렴하다는 것은 국가 자본이 되도록이면 생산적인 것에 재투자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국가 자본이 생산적인 쪽으로 재투자된다는 것은 점점 더 잘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효율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재무부, Department of Financial Affairs, 돈 관련된 일을 다루는 부서. 기본적으로 재정과 국가 돈 쓰는 거, 돈 걷고 돈 쓰는 거, 그 다음 그거를 관리하는 거, 감독하는 거. 국가가 쓸 돈을 관리하는 일은 뭐 당연히 필요하죠. 개인도 필요하고 회사도 필요하고 국가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안전부, Department of Security Affairs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경찰, 안전을 다루고 경찰, 검찰, 소방,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일을 이 부서가 담당을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뭐 언급하겠지만은 경찰과 검찰이 굳이 나누어져서 운영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사실상 같은 일을 하잖아요. 경찰이 약간 손발이라 그러면 검찰은 약간 머리 쪽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한 조직이어도 돼요. 그 다음에 경찰하고 소방하고도 분리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이 업무를 분리하는 거는 이 효율만 방해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방이든 경찰이든 한 개 업무가 돼서 기본적으로 순찰을 페트롤을 돌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챙겨주고, 그렇잖아요. 누가 아파요 와주세요 그러면 굳이 앰뷸런스가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근처에 경찰이 가도 좋아요. 그래서 일단 뭐 안전하게 어디다가 이제 가령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어떤 시설을 갖춘 앰뷸런스가 오는 게 좋겠죠. 이동 중에도 뭔가 응급처치가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다. 그럼 소방차가 가는 게 맞아요. 그거를 업무를 효율화하려면은 그거를 단계별로 구분을 해가지고서는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환경부, Department of Environment Affairs라고 뒀어요. 아마 기존의 다른 나라들은 아마 Environment는 있을 거라도 조금 얘기가 많이 달라요. 그 얘기하는 환경, 시민단체 뭐 이런 거랑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주변을 보다 편리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환경부로 저는 뒀어요. 건설도 여기다 들어가고요. 교통도 여기다 들어가고요. 통신도 여기다 들어가고, 그 다음 주택도 여기다 들어가고,
그다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어떤 환경, 아름다운 자연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환경부의 업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그 환경을 조금 더 편하고 예쁘게, 그다음 어떤 청소 이런 것도 환경부에서 하죠 이거예요. 물리적인 인프라 시설들을 갖추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다듬는 일을 담당하는 부서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 맨날 효율만 얘기하는 저이기 때문에 의외로 여겨지실 수 있겠지만 인권부 필요하다고 봐요. Department of Human Affairs라고 부서명을 정했는데 복지와 인권을 다루는 부서, 국민이 좀 더 인간답게 살도록 신경 쓰는 일.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앞에 부서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피도 눈물도 없는 논리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가 사실은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요렇게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식으로 논리적으로만 구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이 논리에 빈틈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애매한 부분, 회색지대를 챙길 그런 부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서들은 전부 의회의 심부름꾼이고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역할하는 거예요. 판단을 누군가 의회가 하면 그거에 담당해줄 부서가 손발이 필요하죠. 그런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다루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5개의 부서가 존재하고 각 부의 부장은 특별히 임기를 두지 않고 최상위 의회에서 각각 선출할 수 있고 해임할 수 있도록 하지요. 왜? 의회가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나 단순 명료해서 쉬워요. 선출하기도 쉽고 해임하기도 쉽게 하는 거예요. 굳이 나쁜 놈을 계속 임기라고 가지고 갈 이유는 없어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각각의 부장끼리 서로 서열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서 간의 충돌은 국정이사회를 통해 조정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최상위 의회를 통해서 강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정이사회 때 환경부랑 재무부랑 막 싸우겠죠. 재무부는 어디랑도 싸우겠네요. 환경부가 이거 만드는데 돈 이거 줘서 어떻게 해? 그러면 재무부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이러면서 서로 싸우겠죠.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둘이 알아서 절충을 해가지고서는 국정이사회에서 절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절충이 안 되면은 최상위 의회로 가지고 와요. 그럼 최상위 의회가 야 환경부 너 그거 돈 네가 능력이 모자라서 돈이 많이 드는 거지. 돈 깎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국민들 세금을 올릴 순 없어. 그러면 이렇게 강제 조정할 수 있어요. 각각의 부장들은 독립적인 행정기관이기에 5명이 동시에 선출되거나 동시에 해임되는 등 하나의 개체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즉 정권교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각각의 부장들이 갖는 권력도 없어요. 이 각각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각각을 하나의 대통령, 총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위스처럼 요 5을 대표할 무슨 어떤 대외적인 대표자를 뽑을 일도 없어요. 어떤 외교적인 부분에서 대표자는 국무부장이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기관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업무를 처리할 뿐 리드하지 않고 판단도 하지 않고 계획도 하지 않고 따라서 책임도 지지 않아요. 단지 국민과 의회의 심부름꾼으로서 기능할 뿐입니다. 각각의 부장들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공무직에 있으면서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은 의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전 국민이 의회에 참가하지만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의회에 참가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인권부장이 갑자기 아니면 인권부에 종사하는 어떤 부서의 차장이 뭐 이런 사람들이 최상위 의회에 존재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삼권 분립, 어떤 국가 기관끼리의 어떤 견제 기능이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까지나 국가와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존재하며 스스로 생각하거나 조직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동적 계층형 민주주의 의회가 가진 논리체계상 실제로는 어떤 이상적인 해답이 따로 존재할진 모르지만 현재 지금 제 머릿속에는 가장 완벽한 어떤 의사결정 체계라고 저는 보고 그 가정하에 지금 논리를 풀어가는 거잖아요. 일단은 의회를 통해 내려진 결정은 최선이라는 가정하에 의회의 결정은 더 이상의 논란을 용납하지 않는 권위를 갖습니다. 설령 더 좋은 해법이 어딘가에 있을지 몰라도
여하간 의회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여겨져야 돼요. 그건 질서를 위해서 그래요. 그렇기에 의회가 갖는 그 힘의 가시적 표현인 집행과정은 강해 보일 수 있어요. 일견. 강해 보이는 그것이 집행인들의 힘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안전부가 사람들을 두들겨 팰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안전부가 가진 힘이 아니에요. 의회가 가진 힘이고 의회는 국민이고 국민이 가진 힘이지. 각 부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 책의 후반부에 다시 깊이 있게 짚어볼 것이니까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